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강내구 감사협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자체 조사 방침을 밝힌 민주당 내에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고 일각에선 해외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방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가 5년 만에 오늘 서울에서 열려 북핵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한미 공군은 오늘부터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에 나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고 배승하 양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오늘 발의됩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JMS 2인자로 불리는 김모 씨 등 조력자 6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을 정 씨에게 유인하거나 성폭행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지만 오후부터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미국에서 10대 청소년의 생일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소 20명이 총에 맞아 4명이 숨졌는데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 나흘 만에 핵심 인물인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돈 봉투 전달에 관여한 송영길 캠프 출신 전직 구의원도 소환됐는데 검찰은 자금 출처와 전달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 사무실 등 2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입니다. 강 회장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지역 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이 전달되는 과정에 모두 관여한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국회의원들에게 2차례에 걸쳐 3천만 원, 송영길 캠프 지역 본부장들에게 1,400만 원 등 모두 9,400만 원이 전달됐다고 적시하면서 이 가운데 8천만 원을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마련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소환된 강 회장을 상대로 불법 자금 출처와 돈봉투 전달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본부장들에게 뿌려진 나머지 1,400만 원도 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이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는데 조 전 부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줬으면 줬다고 그러지 그거 뭐 치사하게 그 거짓말 하겠어요. 진짜 검찰 헛다리 짚고 지금 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검찰은 또 송영길 캠프에서 일하며 돈봉투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대전 구의원 출신 강모 씨도 같은 날 불러 조사했습니다. 자금 출처와 함께 돈봉투 전달 경위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들을 포함해 모두 9명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추가 불법 자금이나 대가 관계가 드러날 경우 또 다른 범죄 혐의가 포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과 당직자들에 대한 조사도 차례로 이어질 예정인 만큼 무더기 추가 입건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을 마련해서 분배하고 전달한 역할에 대한 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그 이후 추가 인물을 특정하는 순서대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와 상관없이 수사는 일정대로 차분히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오늘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 주체와 대상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돈봉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 등 여러 방법을 논의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와 관련해 오늘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당 윤리심판원을 포함한 조사 주체와 대상 등을 결정해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 당 차원의 조사에서 소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대해서도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윗선 개입 의혹을 부인하는 것을 두고 일만 터지면 꼬리 자르기부터 하는 것이 민주당의 관습 헌법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떻게 돈 대표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작 당사자인 송 전 대표는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고 지적하면서 프랑스 도피를 즉각 중단하고 속히 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제 오전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쫓다가 NLL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군은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그제 오전 11시쯤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해군 고속정에 10여 차례 경고 통신에도 북한 경비정은 방향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군은 40mm 기관포로 경고 사격 10발을 실시했고 오전 11시 10분쯤 북한 경비정은 뱃머리를 돌려 NLL 이북으로 물러났습니다. 군은 해상과 공중에 추가 전력을 투입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퇴각한 이후 NLL 일대 가시거리가 90m에 불과한 탓에 해군 고속정이 중국 어선과 부딪혀 승조원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명이 쇄골에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대부분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일단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쫓다가 NLL을 침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따라 지그재그 형태로 기동했다며 의도성 자체는 낮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북한의 추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꽃게처럼 맞아 자국 의장과 어선 보호를 명분으로 NLL의 무력화와 서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공군은 항공전력 110여 대와 한미장병 1,4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현대군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우리 공군에선 F-35A 스텔스 전투기, KF-16 전투기 등 60여 대가, 미군 측에선 F-16, F-35B 전투기 등이 참가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5년 만에 재개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외교부는 한일 외교안보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제12차 안보정책협의회 2+2 외교안보 대화가 오늘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환경, 국방 안보 정책 협력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에 국내 유입된 황사가 오늘 오후부터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오전에도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대기가 원활하게 확산하면서 미세먼지가 옅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해 북서풍을 타고 지난 15일 오후 우리나라에 온 황사는 어제 비에 섞여 내려 곳곳에 황사비가 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배승아 양. 이 안타까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유족이 국회를 찾아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음주 살인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발의될 예정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 배승아 양의 친오빠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곁을 떠나간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도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단 한 건의 음주운전 사고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승아를 아프게 한 사람, 우리 가족, 오빠, 엄마가 강력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 걱정 말고 잘 지내. 사랑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0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거나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오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취사죄를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룬다는 그런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도 지난해 3월부터 음주운전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비극을 계기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총재 성범죄에 가담한 조력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JMS 2인자로 불리는 김모 씨 등 6명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을 정 씨에게 유인하거나 성폭행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 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한국인 1명을 성추행하고 외국인 2명을 무고한 혐의로 정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여야 지도부가 추모 행사에 일제히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다만 여당은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반면 야당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기억하는 행사에 여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3년째 함께 참석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달랬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별도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을 찾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9번째 국민 안전의 날 행사에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세상을 등진 이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월호 9주기와 관련해 별도로 메시지를 내진 않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3곳에서 행사가 있었고 국무총리와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며 정부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숙연하게 참사를 돌아보면서도 재발 방지책을 놓고는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미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경각심을 당부했지만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준 기억은 엄중합니다. 일상에서의 안전은 저절로 지키지 않으며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세월호 이후 각자 도생 사회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국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무책임한 말에 304명의 생떼 같은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또다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채 159명의 젊은 생명을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의 아픔에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그 어떤 시도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부쩍 늘렸습니다. 지난주 공개 일정만 8개인데 부르는 곳이 워낙 많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지만 야권의 공격도 덩달아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주 대전 태평 전통시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 매던 빨간 넥타이를 기증했습니다. 행사 수익금으로 신생아 출산 가정에 육아용품을 선물하는 100원 경매에 동참한 겁니다. 저희가 이상범팀한테 구입을 한 건데요. 여기 너무 드라이를 다 해온 거예요. 지금 여기 자주 촬영합니다. 좋은 가격에 많이 잘 해주세요. 김 여사는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상인들과 껴안고 대화하며 한참을 함께 호흡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어 주신 거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동행 취재했던 이 시장 방문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는 지난주에만 닷새 연속 단독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지난 11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명예회장 추대식을 시작으로 납북자 가족 면담과 순직경찰 가정 방문, 빨래방 봉사활동과 고 배승아 양 추모 등 공개된 것만 모두 8개에 이릅니다. 특히 관심사안인 동물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임기 내에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거나 프랑스와 동물권 정책 교류를 이어나가자는 등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비엔날레 개막식에 김 여사를 초청했듯 각계각층에서 부르는 곳이 워낙에 많다면서 약자와의 동행이나 문화, 환경, 동물 등 관심 분야를 선별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이달 미국 국빈 방문 때도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동반 행보를 비롯해 빼곡한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야권의 공세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김 여사 화보 전시회라도 준비하는 거냐, 최소한의 공사 구분도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조용한 내조는 없고 공적 권력을 동원한 사적 욕심 채우기만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야권의 공세, 특히 가짜뉴스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조용한 내조를 표방했던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이 부쩍 늘어난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참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심야 시간대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시행한 지 2달 정도 지났습니다. 이 택시 통금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용객이 줄었고 택시기사들 사이에선 이전보다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오히려 줄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를 타자마자 미터기에 기본요금 4,800원이 뜹니다.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택시 이용을 이전보다 꺼리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원래는 한 4,000원 중반대 정도 나왔는데 올해 2월쯤 이제 인상이 되다 보니까 한 5,000원 중반쯤으로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많이 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되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야간 할증은 밤 10시로 2시간 앞당겨진 데다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 전에 약속 자리를 마무리하는 택시 통금이란 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친구들 만나거나 할 때 택시도 잘 이용하고 했는데 체감상 거의 가격이 요금이 2배 정도 차이 나는 느낌이더라고요. 요즘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일찍 집에 들어가요. 실제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 13,000여 명 수준이던 심야버스 하루 탑승객은 석 달 뒤 16,000여 명으로 20% 넘게 늘었고 밤 10시 이후 서울 지하철 하루 이용객 수도 지난해 11월엔 47만여 명이었는데 지난 2월엔 3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어떨까? 먼저 개인 택시기사들의 경우 전보다 수입이 늘어 반기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수입을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요, 밤늦게 10시서부터 20%가 돼 있기 때문에 한 30% 내지 40%는 조금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손님이 줄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손님이 계속 많이 전같이 타시면은 수입이 괜찮은데 손님이 줄었어요. 그래 빈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금 올리기 전에도 야간에는 손님이 좀 있었어요. 법인 택시 기사들은 대부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매일 20만 원 가까운 산악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손님이 줄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부 풀어가지고 서로 뭐 경쟁식으로 그냥 너도나도 그냥 차들이 그냥 많이 쏟아져가지고 요금은 올랐지만 아주 힘든 면이 많아요.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했을 때 불거진 택시 대란은 해결됐지만 손님과 기사 모두 불만이 늘어난 겁니다. 택시 요금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일찍 귀가해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택시 기사님들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이득이 별로 없다라고 또 불만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어찌 됐든 한 번 올린 대중교통 요금을 다시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2달 지났지만 시간이 더 지날수록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울시는 기사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택시 대란을 해결해 시민들의 편의도 늘어난다며 큰 폭의 택시 요금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시행 2달째 결과적으로 택시 대란을 해소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기사들의 불만이 켜켜이 쌓이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계속해서 김태원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한동안 뜸해졌던 모임이 많아지면서 늦은 시간 택시를 타려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며 택시기사들은 이미 배달이나 택배 쪽으로 옮겨간 뒤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매일 밤 택시 잡기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는 떠난 택시기사들을 돌아오게 할 방법은 수입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공급을 늘려서 시민들이 이 택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도 드릴까 생각해서 기본 요금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률과 그다음에 LPG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정책은 효과를 거뒀을까? 개인 택시의 경우 지난해 부재 해제에 힘입어 심야 시간에 3천여 대가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 택시의 숫자는 요금 인상 뒤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은 매달 회사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요금이 오른다고 손에 쥐는 돈도 늘지는 않아서 다시 운전대를 잡을 이유가 되기엔 부족한 겁니다. 요금 인상이 택시 매출 증가로 뚜렷이 이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서울 법인 택시의 하루 매출은 평균 20만 6천 원으로 요금이 오르기 직전 2달 평균보다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택시비가 부담스러워진 승객들은 더 저렴한 버스와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어서 전체 운행 시간 중에 승객이 탑승한 시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실차율이 법인 택시에서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 영업 건수는 하루 24건에서 19건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으로 공급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대신 수요를 쪼그라뜨려서 택시 대란을 해소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번에 지나치게 큰 폭으로 요금을 올린 게 문제라며 무엇보다 최대 40%에 달하는 심야 할증률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할증을 그러니까 11시부터 40%는 아까 너무 급격한 상승에 대한 좀 염려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활동량이 있어야 저녁에도 그래야지 수요가 있는 건데 저녁에 활동 자체가 줄어들어 버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자는 오름폭은 운송 원가를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면서 탑승 수요는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반년 뒤쯤엔 다시 회복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기사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다며 국토교통부와 추가 지원책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돌봄 노동자는 110만 명 정도인데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이 좀 더 개선돼야 한다는 호소가 잇따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0년째 요양병원에서 노인 돌봄 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조길순 씨. 기본 3교대 근무로 한 달에 평균 7번 정도 야근을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지만 힘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을 고질병처럼 안고 삽니다. 병가를 가려해도 3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장기 근속 장려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뭐 병가를 쉰다든가 무급휴직으로 쉰다든가 하게 되는데 그 시설을 떠나지 않아도 3개월 이상만 지나면 장기 근속 장려금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조 씨와 처지가 비슷한 돌봄 노동자들이 국회에 모여 열악한 노동 실태를 공유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아이 돌보미는 연차와 사대보험, 주휴수당 같은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이 돌보미 시급은 법정 최저 시급보다 10원 많은 9,630원. 교통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다 보니 실질 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기본 시간이 2시간입니다. 2시간 근로를 하기 위해서 등원, 하원, 정말 가족 식사 시간을 등지고 아이들을 돌보러 갑니다. 우리 역시 교통비도 자비 부담입니다. 방문 요양 보호사는 파출부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거기가 4층이었는데 빌라 바깥에 어떤 안전 받침판도 없는데 유리창을 닦아달라고 요구하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돌봄 노동자는 11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정규직이 8.3%, 계약직이 91.7%에 달합니다.
계약직의 계약 근로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60.1%, 1년에서 2년 미만이 35.4%였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고 고용 불안과 일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이용자들의 비인격적 대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와 인식 개선은 돌봄의 질과도 직결된 만큼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기가 기체 이상으로 결항해 270여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10시 50분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을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K462 편이 기체 이상 현상을 보여 결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다낭으로 대체 항공기를 보내 오늘 오후 1시 반쯤 승객들을 수송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10대 청소년의 생일 파티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로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총기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총격 사건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어지럽게 몰려있고 사람들은 서로 묻고 답하며 상황을 파악하기 바쁩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미국 엘라바마주 동쪽에 3,200명이 사는 데이드빌. 한 10대 청소년의 생일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지만 아직 사건이 벌어진 경위와 용의자 파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상당수가 10대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최소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2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Tragically lost in this incident, and there's been a multitude of injuries. As they said, this is going to be a long, complicated process. 엘라베마 주지사는 주민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한다며 폭력은 지역에 발붙일 수 없다고 애도했고 보고를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법당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날에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현상금 3천만 원을 내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달 말에는 테네시주 내슈빌 지역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6명이 목숨을 잃는 등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 올해 들어 미국에서 4명 이상 사상자가 나온 총격 사건이 150회 넘게 이어지면서 미국 사회는 총기 난사의 소용돌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한반도의 기후위기가 마치 종말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급진적인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에 관한 토론회. 기상청장은 온난화로 인해 촉발된 기후위기를 종말에 비유했습니다. 기후가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 우리 세계의 어떤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특히 한반도 상황은 표면으로 느끼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매년 태풍, 폭우 등이 나타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지만 기후 전문가들은 재해가 갈수록 더 세지고 잦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급변적이고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바로 파국적인 우리가 회복 불가능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온도가 오르면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농사도 지금 형태를 유지하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벼농사 같은 경우는 현재 재배 양식을 유지할 때 이제 생산량이 20-30% 떨어지게 되고 작물을 아열대 기후에 맞는 품종으로 모두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온대 기후에서는 걱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감염병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국내외 기상기후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해 해법을 만들어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재난 현장이나 산업계에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는 마치 댐을 허물듯이 쌓아둔 데이터를 대량으로 실시간 공급하는 데이터 댐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은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쾌청하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공기가 부쩍 쌀쌀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밤사이 또 한 차례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날이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7도로 어제 아침보다도 조금 더 낮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오늘 서울 낮 기온 18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아 더 포근하겠는데요. 이렇게 큰 일교차 속에 또 곳곳으로는 황사까지 겹치며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요. 겉옷으로는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남부지방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회복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충남, 제주도는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더 활발해지면서 전국적으로 깨끗한 공기질을 되찾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낮 동안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의 최고 50m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1에서 4도가량 낮아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은 7도, 대전은 4.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기온은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고 서울 낮 기온 18도, 대구 21도, 광주 23도 등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의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 서울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 나흘 만에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어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돈봉투를 마련한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캐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뿌린 불법 자금을 마련하고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대의원 등에게 뿌려진 9,400만 원 가운데 8천만 원을 강 회장의 지인을 통해 마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달책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대전시 동구 구의원 출신 강모 씨도 불러 돈봉투 전달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지난 12일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2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검찰은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추가 소환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오늘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 주체와 대상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돈봉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 등 여러 방법을 논의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와 관련해 오늘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당 윤리심판원을 포함한 조사 주체와 대상 등을 결정해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공군이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광주기지에서 대규모 연합현대군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전반기 최대 규모 한미 공군 연합훈련으로 항공전력 110여 대와 장병 1,4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우리 측에선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F-16 전투기, FA-50 경공격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등 60여 대가 훈련에 참여합니다.
미국 측에선 미 공군 F-16 전투기, A-10 공격기, KC-135 공중급유기와 미 해병대 F-35B 전투기, FA-18 전투 공격기 등 40여 대가 참가합니다. 군은 4, 5세대 연합 공중전력 간 상호 운용성과 통합 임무 운용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훈련 기간에는 공격 편대군, 방어 제공, 긴급 항공 차단, 근접 항공 지원 등 다양한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5년 만에 재개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외교부는 한일 외교 안보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제12차 안보정책협의회 2+2 외교 안보 대화가 오늘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일본 측에서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안도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대표로 참석합니다. 양측은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환경, 국방 안보 정책 협력 현안과 향후 추진 방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반도체 수급난에 새 차를 받으려면 1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올해 출고 대란은 해소됐지만 한 번 고장이 나면 필요한 부품을 구하는데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있는 정비업체에 수리 대기 중인 차량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해 출고된 신형 모델이지만 엔진 배선을 구하기 어려워서 한 달 넘게 수리를 기다리는 차량부터 언제 새 부품이 들어올지 몰라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 범퍼를 고쳐서 쓰는 구형 모델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 종류의 차종의 부품이 간단한 것조차도 지금 수급이 어려워서 차량을 지금 수리를 못하는 차량도 대기하는 차량도 많습니다. 차량 수리하는데 기일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정비업체 한 곳에서만 차량 수십여 대가 길게는 5개월 넘게 기약 없이 부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어려워지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망하거나 그런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소비자들은 국산차를 고집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현재 동일한 부품 대기자가 560대라고 들었었어요. 이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한 달 이상, 2달까지도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어가지고, 그리고 제일 답답한 거는 생산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숨통을 트면서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은 크게 줄었지만 이번엔 수리용 부품으로 불똥이 튄 셈입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90%에 달하는 현대와 기아차의 신차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수급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신차 출고 고객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문을 지금 새 차에 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빨리빨리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부품 회사는 그것부터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리용 부품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모비스 측은 엔데믹 이후 판매 증가로 일부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부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판매량 증대로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대할 만큼 날개를 달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당장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분기에 적용할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 발표가 보름 넘게 미뤄지면서 과연 얼마나 오르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폭 인상이 유력한데 이럴 경우 확실한 가격 신호를 주지 못해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도시가스 난방비 청구서를 받아든 각 가정은 큰 충격 속에서도 에너지 절감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노력은 수치로도 드러났습니다. 가스공사 집계 결과 난방비 폭탄 이후 지난 2월과 3월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7% 이상씩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가스밸브를 잠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실제로 가격 사인이 들어오면 제대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걸 너무 주저해가지고 정치적인 압박으로 계속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게 참 안타깝죠.
전기요금도 이미 올해 1분기까지 전년 대비 32.6%가 오른 상황인데 국민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본격 가동되는 6월 이후에 이른바 냉방비 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여름이 되기 전에 전기요금을 올려 가격 신호를 줌으로써 전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신호를 줘서 아껴 써야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전달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올 여름도 냉방비 폭탄 이슈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한 자릿수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는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수준을 지나 여러 가지 인상안을 놓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논의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닌 정치권으로 넘어간 분위기입니다. 시장 원리에 맞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낳는 건 아닌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은 이르면 이번 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독일이 마지막 남은 원자로를 폐쇄하며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됐지만 핀란드는 같은 날 유럽 최대 원자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독일과 정반대 행보로 보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중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 탈원전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Wir werden schrittweise bis Ende 2022 vollständig auf die Kernenergie verzichten.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독일은 현지 시간 16일 0시를 기해 마지막 남은 3개 원자로의 가동을 중지해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됐습니다.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부담이 크다는 것이 원전 폐쇄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탈원전 국가가 된 지 몇 시간 뒤에 핀란드는 유럽 최대이자 세계 3위 규모인 올킬루오토 원전 3호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이 줄면서 에너지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핀란드가 내린 결정입니다. 화석 연료나 태양광, 풍력 등과 비교해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원전을 놓고 상반되는 이러한 움직임은 원자력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입하는 문제를 놓고 유럽연합을 양분시켰습니다. 프랑스를 필두로 하는 친원전 국가와 독일로 대표되는 탈원전 국가의 기싸움 속에서 결국 유럽연합은 운송산업 분야에서는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 확대도 화석연료 감축 활동으로 일부 인정하는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용병 기업 와그너 그룹의 수장이 돌연 종전론을 제기했습니다. 와그너 그룹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의 종료를 발표한 뒤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힐 것을 주장했습니다. 프리고진은 다만 러시아의 점령지 반환을 뜻하는 어떤 협상도 반대한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는 와그너 그룹이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도시를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G7 기후와 에너지, 환경 장관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대응 노력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막을 내린 G7 기후, 에너지, 환경 장관 회의 공동 성명에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G7은 성명에서 IAEA 안전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고 독립적인 원전 검증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일 실종된 일본 자위대 헬기 탑승자로 추정되는 5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수색에 투입된 잠수부들이 해저 106m 지점에서 헬기 동체와 탑승자 일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종 당시 헬기에는 육상자위대 제8사단 사단장을 포함해
조종사와 대원 등 모두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3년 연속 미국인의 사망 원인 3위를 기록했으며 심장병과 암이 1, 2위에 올랐습니다. 또 지금도 하루 평균 약 250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지며 희생자는 주로 고령층과 면역력이 손상된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테슬라와 트위터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에 맞설 스타트업으로 추정되는 새 회사 xAI를 미국 네바다주에 설립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네바다 주정부 서류를 보면 머스크는 지난달 가족 재산 관리인인 제러드 버첼과 함께 xAI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서류에는 두 사람의 이름만 나와 있으며 회사의 목적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보도하면서 머스크가 오픈 AI에 맞서기 위해 만든 인공지능 개발 회사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올해 1월 전북의 한 지역 농협에서 결혼한 지 석 달 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상급자 여러 명이 고인에게 킹크랩 심부름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형사 입건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전북 장수농협 직원 30대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은 A씨는 유서에서 상사들에게 장기간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열심히 해보려 했지만 이 상태라면 힘들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의 주장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고인에게 사비로 27만 5천 원짜리 킹크랩을 사오라고 요구하거나 여러 상급자가 면박성 발언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자 사측은 내부 점산망이 접속되지 않는 PC를 배정하고 부당한 업무 명령을 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했습니다. 또 가해자와 지인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편향적인 조사를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장수농협의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직원들의 조기 출근에 대한 지급하지 않은 연장 근로수당이 4억 원이 넘었고 주 52시간제를 어긴 사실도 300차례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수농협의 노동관계법 위반 15건 가운데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6,7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사측에 A씨를 괴롭힌 가해자 4명에 대한 징계와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접수된 직장 괴롭힘 신고는 8,901건으로 1년 전보다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0%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파킨슨병이나 뇌전증 등 운동장애 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때 동물 실험 단계에서 행동 변화 관측은 약의 효능 평가에 유용한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객관적으로 동물의 행동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성규 기자입니다. 실험용 생쥐가 특수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과 뒤, 오른쪽과 왼쪽, 아래 등 5곳에 설치된 카메라로 생쥐를 촬영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영상 속 생쥐의 머리와 코, 다리, 몸 중심 등 9개 포인트에 점을 찍고 각각의 점을 선으로 연결해 골격 좌표를 생성합니다. 이후 생쥐의 골격 좌표 변화를 분석하면 생쥐의 특이한 행동 변화를 통해 뇌 전증 등 운동장애를 앓는 생쥐의 약물 투여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스코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점수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뭐 팔을 어느 정도 들면 1점, 여기까지 들면 2점, 뭐 이런 점수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인공지능도 판별을 하게 합니다. 기존에는 실험자가 촬영한 영상을 프레임별로 보며 생쥐의 행동 변화를 기록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관이 개입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은 인공지능 동물행동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공지능 국제학회에 발표하고 지난해 세계 최대 IT 가전박람회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이 측정하던 꼬리마비 등 행동 기준별로 약 10만 프레임씩의 영상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골격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행동 변환의 속도, 회전수 등을 추가로 인공지능이 분석하는 방식으로 미세한 골격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그 골격 하나하나의 위치 좌표들을 다 측정을 해서 정량을 하다 보니까 이 행동 장애의 세세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좀 규명할 수 있는 것들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는 앞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개발 중인 다발성 경화증과 뇌전증 치료제 동물 실험에 해당 프로그램을 적용했으며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동물의 미묘한 행동 변화까지 잡아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도출로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을 높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음료 등에 몰래 마약을 섞는 퐁당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 마약 성분을 바로 검사할 수 있는 휴대용 마약 검사 키트가 이르면 올해부터 현장에 보급됩니다. 경찰청은 필로폰과 코카인, 엑스터시 등 마약류 16종류를 바로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검사 키트를 오는 9월쯤 현장에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중인 검사 키트는 마약이 섞인 음료에 담그거나 음료를 찍어 바르기만 해도 색깔이 변해서 쉽게 마약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 지역 아파트의 시공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주, 익산, 군산 등 지역의 아파트 건설 현장 12곳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시공사를 협박해 1억 6,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공사에 자신의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했으며 시공사가 응하지 않으면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